안녕하세요. 평택대에서 동양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꼭 끝날 것 같고 그래요. 보통 2주 전에 공문들이 오는데 이번 주에 뭐 어떤 공문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2주 후에는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에는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자,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근대화 과정은 달랐고 중국은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단 저번 시간에 청에 대해서 건국부터 시작해서 발전 그리고 명청대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좀 다루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이 이제 누르하츠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한 해가 1616년의 일입니다. 청의 성립 과정을 보도록 하죠. 뭐 이 1616년이라는 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실 이 누르하치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명나라가 후금보다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을 때 이 배후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고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청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었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종은 몽골을 정복합니다. 태조의 뒤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태종은 몽골을 정복하고 이 조선을 침략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병자호란이에요. 이 조선 침략과 몽골 정복이 끝난 뒤에 국호를 청으로 계칭하게 됩니다. 순치제 때는 이자성의 농민군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이것이 1644년의 일입니다. 사실 이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뭐 오삼계 등 명나라 장수들이 이제 대거 투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또 3번의 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자중질환에 의해서 사실상 명은 그 명맥을 끊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나라는 주원장이라는 농민 반란군이 세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이자성이라는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에서 여러 아이러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청의 중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희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앞서 얘기한 대로 3번의 난을 진압하고요. 이 타이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강희제 때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획정하게 되죠. 이것이 1689년의 일이고요. 이 옹정제라는 분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군기처를 설립하고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기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는 임시기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직이 만주족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자, 걸륭제는요 아주 이 극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주, 중국 본토, 몽골, 칭하이, 티베트 신장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사실상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걸륭제 시기에 확보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3번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3번은 청조에 항복한 한인 무장 가운데 명조 멸망의 공을 세운 3인을 뜻합니다. 청조가 운남, 강동, 복건성 등지에 봉했던 평서왕 오삼계, 그리고 평남왕인 상가희, 그리고 정남왕인 경계무, 경계중 이상문가요? 여하튼 경계무, 이렇게 3인이 사실상 명조 멸망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3인을 왕으로 봉했던 것이죠. 이들의 힘은 당시 건국 과정에 있었던 청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3번을 강희제는 철번령을 내리게 되죠. 이 번을 패한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항하여 오삼계가 명예 부흥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번도 동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3번의 난이 벌어지게 되고요. 강희제가 9년에 걸친 3번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사실상 청해 건국은 반석 위에 올라서고 중국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군기처와 문자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군기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조의 최고 정부 기관이 되어 나중에 처음에는 내각의 분국의 형식으로 임시기관이었죠. 그러다가 후일 상설기관화 되었습니다. 이 소관 업무도, 이 군기처의 소관 업무도 처음에는 군세관계와 관련된 사안만 논의하는 임시기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반 행정 정부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상설기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의 실권은 사실상
군기처로 옮겨져 국가 최고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황제 독재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더 핵심적인 내용은 군기처의 책임자인 군기대신은 반드시 만주족이라는 점이에요. 사실상 만주족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옥이라는 것은 문자 때문에 옥에 갇힌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조를 비방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거나 은유적으로라도 청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저술한 자를 옥에 가두는 정책입니다. 자, 청의 중국 통치의 한족 통치의 특징을 한번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족에 대한 간경책과 해유책을 동시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경책부터 한번 볼까요?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자옥을 통해 반천 사상을 철저히 탄압했죠. 자, 그렇다면 강경책만으로 한족을 굴복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동수로 임용하는 것이죠. 군사조직은 팔기제라 해서 만주 8기, 한인 8기, 몽골 8기로 이루어졌고요. 노경이라는 치안 담당 부서도 있었습니다. 한족 지배가 청의 한족 지배가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앞선 왕조였던 원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원과 달리 중국의 유교와 전통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더 핵심인데요. 강범위한 편찬 사업을 실시했죠. 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식인과 한인 신사를 이 편찬 사업에 동원하면서 편찬 사업에 이 동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에게 혹은 한인 신사들에게, 신사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신사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있구나 라고만 지금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인 신사를에게 돈을 준 것이죠. 돈과 토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은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팔기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래 처음엔 부족 단위의 기초를 둔 청의 군사제도였습니다. 청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만주족에 대한 행정 통치 제도로 기능하게 되어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한 뒤 기존의 혈연 집단이나 지연 집단을 재편성해서 팔기제를 창설했던 겁니다. 여기서 혈연 집단이나 지연 집단 이 두 가지 요소는 붕당을 만들 수가 있죠. 사실상 뭐 두 세력으로, 세 세력으로 뭐 부족별로
집단이 형성되게 되면 사실상 부족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혈연 집단이나 지연 집단을 허물어뜨리고 그 위에 쪼개버리고 그 위에다가 모두 섞어 놓고 이제 팔기제를 통해서 혈연 집단이나 지연 집단을 없애고 여진 지역을 통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황, 홍, 남, 백색 군기를 표식으로 한 사기제였어요. 그러다가 여진족이 전체가 통합된 이후에는 사기만으로는 부족해서 사색의 군기에 각각 테두리를 두른 사기를 증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기제가 됩니다. 초기에는 만주병을 근간으로 하여 몽골 한인도 이 팔기제 속에 녹아 들어갔지만 1635년에 몽골 팔기가 창설되고요. 1642년에 한군 팔기가 만주 팔기에 준하여 창설되게 됩니다. 베이징 천도 뒤에는 수도 이외의 중요한 지역에도 팔기병을 주둔시켰어요. 만주족은 무조건 팔기에 소속되었고요. 각 깃발의 최고 책임자인 기인은 세습되었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만주족 중에서 가장 거의 부족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습과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앞서 신사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명청시대의 지배계층은 우리가 보통 신사층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사층은 명대에 과거제가 정비되죠. 그리고 과거준비학교가 확충되게 되면서 형성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부주현의 학교 학생인 생원, 국자감의 학생인 감생,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한 거인, 그리고 전현직 관료가 신사층입니다. 자, 학생,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과 전현직 관료, 그리고 1차 시험, 과거 1차 시험 합격자까지 포함한 지식인 학생, 지식인 계층을 묶어서 신사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전현직 관료까지 포함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신사층이 누리는 특권은 바로 요역을 면제받고요. 뭐 성을 쌓는다든지 뚝을 튼튼히 한다든지 할 때 동원되는 그 요역을 면제받고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누립니다. 이 신사층의 역할은 지방관을 보좌하는 성격이죠. 지방의 세와 부역을 지방관 대신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울러 향촌사회의 안정과 풍속 교화에 힘썼습니다. 마리주와 향촌사회의 안정과 풍속 교화지 사실상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시 말하면 풍속 교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바로 이 신사층들이
그리고 지방관을 포함한 신사층들이 사실상 그 검찰권을 행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태형을 준다든지 뭐 심지어는 물론 재판은 지방관들이 하지만요, 이들이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왜냐하면 이들도 생원이나 감생이나 거인, 전현직 관료들이 사실상 제보를 쌓기 위해서 거짓된 기소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죠. 자, 지방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지방세와 부역을 징수하는 역할, 그리고 향촌사회의 안정과 풍속 교화를 위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향촌사회를 이 신사층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은 중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이들의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왜요? 신사층의 협력을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중국을 통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인층들이라는 거는 사실상 사회에 대해서 반감과 또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한 신사층들을 청이라는 이민족, 여진족 국가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신사층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이죠. 자, 명청 때의 이 경제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을 살펴보면요, 이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리 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요, 뭐 저수지를 혹은 못을 그렇게 해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경지를 개간하기도 하고요, 또 이모작이 확대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명청시대가 되면 외래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죠. 담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등이 그 서양으로부터 전래되게 되죠. 스페인이나 혹은 그 유럽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래가 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의 특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명청 시대가 되면 농업 중심지가, 다시 말하면 곡창지대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명대에는 창장강 중류 지역인 후베이성과 후난성이 사실상 곡창지대죠. 그런데 옛날에는, 요새는 비료를 가지고 매년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 비료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서 사실상 휴경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곡물 전염병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청정강 중류 지역이 명나라의 곡창지대였던 것이
청나라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청장강, 창장강 상류인 스촨 지방으로 올라가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명청 시대는 수공업이 발달하죠. 이 청장강 하류 지역에서 면직업, 견직업 등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창장강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1차 요번 주 과제는 창장강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그 지도에서 창장강을 표시를 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이 또 발달하게 되죠. 이 상장강 하류, 중류, 상류를 연결하는 원거리 혹은 장거리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중소도시가 성장하고요. 전기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전기시장이라면 상설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열리는 옛날처럼 3일장이나 5일장이 아니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대상인들도 등장하게 되죠. 전국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산시상인과 같은 대상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대도시마다 동양 사람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다지는 이 회관, 우리식으로 하자면 향후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회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서 공소라고 해서 동업조합을 세워서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지요. 자, 명청시대의 대무역을 살펴보는데요. 명초기는 사실상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바다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닷길을 이용한 교역은 사실상 금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도 사신단들이 갈 때 바닷길을 이용했던 것에 비하면 이 조선시대가 되면 전부 이 육로로 가게 되죠. 이 바닷길로 사신단이 가게 되면 거의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일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10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이 육로로 가게 되면 석 달, 넉 달이 걸리게 돼요.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 정월 초하루 날, 그 설날 때 이제 사신단이 가게 되죠. 그래서 달력을 받아오는 것, 그 사신단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 사신단이 3개월 후에 돌아오면 사실상 3개월 동안은 달력 없이 사는 거가 되는 거죠. 사실상 상당히 이 바닷길을 이용한다는, 그 육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초기에 해금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는 사실상 이 명초기
바로 이 시기가 고려 말 시기잖아요. 고려 말에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홍건적과 왜구의 빈번한 침입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명초기에도 왜구들의 침탈에 노략질에 명나라가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통해서 외와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중 후기에는 민간 주도의 사무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16세기 이후에는 서양 상인의 진출이 주목되는데요. 중국 동남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전개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무역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세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일조 편법과 지정은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상 유럽 사람들은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를 수입했죠. 그 대가로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는 중국의 4대 전략 상품이죠. 사실상 이 서양 세력들이 동양에 와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보게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양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면직물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동양에는 비단, 차, 도자기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들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편까지도 밀무역을 해야지만 그런대로 무역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잘렸죠. 은을 바탕으로 한 조세제도가 대외 무역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은 18세기 중엽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서양과의 무역을 이 공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공행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과 서양과의 교역은 주로 광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중국 측을 대표하는 특허 상인의 조합을 공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은 상인 조합인 공행이라고 해요. 이 중국 측 대표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청주에서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를 두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대신 관세를 물게 하는 편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공행을 설치하게 된 것이에요. 자, 관리를 두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뭐 어차피 조그만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서양 세력은 여러
그 수입 그 유럽은 사실상 이 당시에 물자라는 게 면직물밖에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부피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물게 하는 것이 상인들이 대신 관세를 걷어서 대신 납부토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공행을 설치한 이유는 그들에게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관세를 대신 물게 하는 대신에 무역 독점권을 서양 세력과의 무역 독점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관세를 책임지고 징수하여 국가에 상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행 제도는 아편 전쟁 이후 서양의 압력에 의해 폐지되게 되죠. 제2차 아편 전쟁 때요. 자, 명청 때의 조세 제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를 은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은을 납부하게 된 배경은 차, 도자기, 비단 등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은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됐다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이 사실상 이 무역 적자가 엄청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명초에는 양세법 그리고 명말에는 일조편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일조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의 두 가지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청은 더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지정언제를 도입하게 되죠. 정세를 여기에 있던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죄송합니다. 인두세에 해당하는 정세를 지세에 통합시켜서 은으로 징수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한 번에 은으로 징수하는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아편전쟁과 불평등조약 제1차 아편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부터 4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이죠. 자, 배경과 결과를 제1차 아편전쟁의 배경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행무역에 대한 영국의 반발이 1차적인 요인입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죠. 그 사신단의 요구 조건은 간단했어요. 공행무역 폐지와 자유무역을 요구했던 것이죠. 청은 영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공행무역 폐지는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거고, 자유무역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공행이라는 것도 동업조합이 그 세금을 관세를 대신 걷고 정부에 대신 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아주 생경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영국의 아편무역을 한번 살펴보죠.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고 자국의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하는 삼각무역을 추진하여 무역 적자에 대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 비단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고부가가치 생산물이에요. 거기에서 비해서 면직물이라는 것은 뭐 면직물 자체가 중국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역 적자를 메꾸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청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아편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이 두 가지 요소가 청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 유출과 아편 인구 급증이요. 그렇게 되면서 청은 아편 언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을 추방하죠. 이것이 1839년의 일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그것은 1842년의 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 광저우 그리고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게 된 것도 이 난징 조약 때문입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하게 되죠. 앞서 공행 무역에 대한 영국의 반발 때문에, 불만 때문에 제1차 아편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을 영국은 달성한 것이죠. 공행이 폐지되게 됩니다. 아울러 치외법권, 즉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요.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2차 아편전쟁, 에로전쟁을 살펴보도록 하죠. 에로전쟁은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2차 아편전쟁은 1856년에서 186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의 배경은 내륙 진출 문제가 핵심이었어요. 영국은 중국 내륙까지 상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조약 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난징 조약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청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이 에로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로 사건을 계기로 영푸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앞선 전쟁은 영국 혼자서였다면 이번 전쟁은 영국 더하기 프랑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푸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하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앞서 5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했는데 텐진을 포함한 10개 항구가 추가돼 버렸어요. 그리고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신단을 파견하는 것은 동의를 했지만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양의 간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했는데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가능해졌던 것이죠. 아울러 앞서 조약에서 볼 수 없었던 크리스교 포교의 자유 그리고 내륙 여행의 자유가 허용되었죠. 앞서 이 제2차 아편 전쟁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내륙 진출 문제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영국의 상인이 중국 내륙까지 상품 시장을 중국 내륙 지방으로 가서 보따리를 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고 했었죠. 그 목적대로 내륙 여행의 자유가 허용되게 됩니다. 아울러 영국의 주룽반도의 일부를 할양하게 되고요. 사실상 러시아는 프랑스와 이 당시에는 연합관계였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연해주가 할양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아편 무역이 합법화된 것이죠. 뭐 어떻게 이런 조항이 조약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이 영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아편 무역으로 벌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제2차 아편 전쟁의 의 그리고 베이징 조약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반식민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반은 거의 반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거의 식민화됐다는 뜻이죠. 그렇고요. 유럽 열강 상품이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까지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개항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물물이 가까이 거기서만 팔렸다면 이제 중국 내륙 몽골까지도 이 그 서양의 상품들이 본격 유입되게 됩니다. 에로 사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856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기를 단 채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해 있던 범선 에로를 중국 관원이 압수수색했던 사건입니다. 중국인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고 영국기를 내려버렸죠. 자, 원래는 그 아편 때문에 혹시 이 아편이 있나 하고 중국 관원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편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선원 12명만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고 영국기를 내린 거예요. 이 해적들이 영국기를 달고 노략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이 중국과의 통상 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이를 계기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 양무 운동이 일어나고요. 변법 자강 운동과 의화단 그리고 신해 혁명으로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근대화 운동, 특히 태평천국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아편 전쟁 후에 청완조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청 감정이 고조되게 되죠. 청왕조가 서양 오랑캐에게 심 한번 써보지 못하고 개항을 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 우리가 중국 왕조였다면 저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저거는 만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왕조, 만주족에 대한 반청 감정이 고조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배상금이 있었다고 했죠. 난징조약에 배상금이 엄청난 배상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과중한 세금을 내야지 됐죠. 그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농민 경제가 파탄하게 됩니다. 각지에서 농민 폭동과 농민 반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태평천국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상제회를 1850년에 결성하게 됩니다. 구호는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한이 흥한다 라는, 한족이 흥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태평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처음에 난을 일으켜서 난징을 점령하게 되고요. 1853년에 이르고 중국 남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태평천국 군의 내부 분열과 향용, 이거는 뒷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향용과 손을 잡은 서양 세력의 공격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하게 돼요.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전개된 개혁 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조 전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 균등 분배예요.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봉건적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고도 했습니다. 태평천국이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족과 축첩을 금지합니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을랑 첩으로 두는 거고요. 전족이라는 것은 그 발이 이 발바닥이 크지 않은 여자들을 중국인들은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13살 정도 된 여자들에게 이 전족을 두르게 하죠. 족쇄라고 보시면 돼요. 족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발이 자라지 않게끔 그냥 틀에 묶어놓고 평생 아,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평천국은 멸만 흥한을 얘기했기 때문에 변발을 금지시키고요. 아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면 농민이 중심이 된 반봉건적 사회개혁 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남녀 평등과 토지균등분배, 전족과 축척금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토지균분과 그리고 봉건악습 폐지를 주장했죠. 자, 양무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860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양무운동은요, 사실상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적 무기와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중국인들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 중심으로 양무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중체 서용의 바탕을 둔 근대화 운동입니다. 중체 소용이란 말은 정신은 중국식이고 그 밖에 도구들, 근대적 무기와 과학기술은 그냥 차용, 빌려 쓰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의 문물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수입해오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도 세력은 태평천국 진압에 공을 세운 중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들이 주도했습니다. 개혁 내용은 중체 서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즉 중국의 정치 사회 제도와 전통적 사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서양의 군사기술 도입이라든지 근대적 공장 건설, 외국의 유학생 파견, 아울러서 외국어 학교 설립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양무운동의 결과 중체 서용론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사실상 중체 서용론이 가지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관료의 부패, 기업 경영이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양무운동은 실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법 자강운동은 189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법, 다시 말하면 중국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청일전쟁 패배로
양무 운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되죠. 거기에 자극을 받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도 세력은 캉유웨이, 랑치차오 등 개혁 성향 지식인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양학의 발전 사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캉유웨이 등의 변법파가 주도했고요. 이들은 서양의 정치 체제인 입헌 군주제에 바탕한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술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서제가 캉유웨이 등의 변법파를 등용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됐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에 바탕한 정치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이 무술개혁을 통해서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상공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개혁이 추진되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한인 관료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술 정변은 백일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이 무술 개혁과 사실상 무술 개혁과 똑같은, 물론 그건 또 백일천하가 아니고 삼일천하로 끝나긴 하지만 똑같은 개혁이 조선에서도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한번 요번 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의하단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에서 190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의화단 운동은 그 열강의 세력 확장과 이권 침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확산도 서서히 빨리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이 중국인의 외세 배척 감정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죠.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의화단이 결성되는데요. 백령교의 일파가 조직한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의화단이 산둥에서 봉기하게 되고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하게 됩니다. 부청멸양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죠? 청을 도와서 서양을 멸하자는 주장이죠. 어떻죠?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 다시 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이들은 부청멸양을 주장하면서 외국인과 외국 공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청조정, 즉 서태후 등 보수파는 의화단 운동을 지지하게 되죠. 부청 멸양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열강에 여기에 고무돼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열강 8개국이 서구 열강 8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의화단을 진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신축 조약이 체결되죠. 1901년의 일이고 신축 조약을 베이징 의정서라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습니다. 자, 이 의화단 운동의 영향은 중국의 반식민지적 구조가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 버렸다는 거죠. 거의 식민지적인 청에 대한 외세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이 의화단 운동이 낳은 결과 중에 하나는 이 의화단 운동은 사실상 민중 중심이었고 반제국주의, 반크리스트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서신장이 190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광서신정은 서태후 중심의 보수 세력이 주도했어요. 이 보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펀 군주제 채택을 천명했고요. 과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군을 창설하는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이 광서신정은 청조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개혁보다 근대화보다 앞섰다는 것은 사실상 이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의 혁명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1911년의 일이죠. 이 순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혁명운동가예요. 청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론자예요. 중국 동맹회를 1905년에 결성하게 되죠. 순원이 삼민주의, 여기서 삼민은 민족, 민권, 민생이에요.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혁명 세력 규합을 이루고 그 규합을 통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중국 동맹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동맹회를 통해서 10여 차례 이상의 무장 봉기를 중국에서 시도했었죠. 자, 신의 혁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왕조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의 국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국유화시킴으로써 이를 담보로 차관을 도입하려고 추진했던 것이죠. 스촨성에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고 스촨 폭동이 1911년 5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창에서 신군, 다시 말하면 앞서 광서신정에서 만들었던 이 근대화된 신군이
봉기하게 되죠. 그것이 1911년 10월 11일 일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점령당하고 중화민국 군정부가 수립하게 되죠. 이후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11월 말까지 24개 성 중에 17개 성이 혁명에 호응하여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원 등의 혁명파가 주도한 이 신해혁명은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죠. 1912년 1월 1일의 일입니다. 난징에 도읍을 하고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신해혁명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죠. 공화정이라는 말 자체, 임금이 없는, 황제가 없는 나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왕조는 이 신해혁명이 발발하면서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정벌을 위해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는 순원과 협상을 벌이게 되죠. 위안스카이는 청왕조를 멸망시킨 후 대총통에 취임하게 됩니다. 누가요? 위안스카이가요.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탄압하고 독재 정치를 일삼게 되죠. 1905년 위안스카이는 왕정을 복교시켜 황제가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외의 반대로 실패하고 위안스카이는 병사했죠. 19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안스카이의 병사 이후 사실상 군벌 활거 시대가 열리게 되죠. 전국 각지에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는 군벌이 활거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앞서서 천조 전무제도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태평천국운동에서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사람 수를 대상으로 남녀의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를 세어 그 다소에 따라 나눈다.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작한다. 천하 사람들은 천부상주 황상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내 복을 같이 받는다. 밭이 있으면 같이 경작하고 먹을 것은 함께 먹고 의복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써서 같이 경작하지 않은 땅이 없고 충분히 받지 않은 사람도 없게 한다. 이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화단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텐진 시내에 의화단이 뿌린 전단지, 삐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삐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의화단을 돕는 것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이건 서양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그리스도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남자에게는 일륜이 없고 여자에게는 절개가 없으니 그놈들이 하는 것은 진정 사람이 할 것이 못된다. 병법은 어렵지 않고 권법을 배울 수 있으니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자연히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 청나라 전체의 평화를 촉하자.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지시나요?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태평천국 운동은 사회개혁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이 의화단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식을 더 강조하는, 그리고 청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 보이시죠? 그것이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수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광동성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했는데요. 몇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매번 낙방하여 시리에 빠졌다고 해요. 뭐 당연하겠죠. 크리스트교 입문서 권세 양언을 읽고 가마를 받은 후 25세 나이에 승천하여 금발 노인으로부터 지상의 악마를 퇴치하려는 사명과 칼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홍수전이요. 그러면서 홍수전은 스스로 예수의 동생이라며 포교를 활동을 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광동성을 중심으로 바넷의 움직임이 고조되는 속에 배상제회라는 종교결사를 창립하게 되죠. 이를 조직 기반으로 하여 타락한 청조정을 무너뜨려 모두가 평등한 지상 천국을 건국하겠다며 태평천국 운동을 1851년에 전개되게 됩니다. 스스로를 태평천국의 천왕이라 칭하죠.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 한 달 전에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것은 1864년의 일이었죠. 자, 다음으로는 순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홍콩 부근의 광동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14살 때 하와이로 건너갔다가 18에 귀국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의학교 재학 당시부터 반청 활동을 노골적으로 했죠. 만주족의 청을 물리치고 사회혁명을 이룩할 때만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청일전쟁 직후 청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그 결과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1905년에는 혁명 세력을 통합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게 되고 무장봉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1911년 10월 미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신해 혁명이 발발하자 곧바로 귀국해서 임시 대총통에 추대되어 이듬해 1월 1일 중화민국을 선포하게 되죠. 이후 신해 혁명이 좌절되고 군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광동을 중심으로 국민당 조직을 결성하고요. 아울러서 반군벌,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이 중국 동맹회를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 강령인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과 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목적으로 1905년 순원이 홍중회, 화흥회, 그리고 광복회 등의 반청단체를 합쳐 도쿄에서 결성한 혁명단체입니다. 중자나 화자가 보이죠. 사실상 중화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삼민주의에서도 제일 앞선 모토가 민족이에요. 사실상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맹회의 4대 강령에는 만주적 축출, 중화 회복, 민국 수립, 평균 집권, 토지 균분이 이렇게 4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기관지인 민보를 창건하게 되고요. 이 중국 동맹회는 이펀파를 비판하게 되죠. 청조를 청의 황제를 그 왕으로 황제로 받드는 그러한 이펀파를 비판하고요. 혁명운동을 전개해서 하게 됩니다. 신해혁명은 이들 회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사실상 좌절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요인이 중국을 그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이탈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점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내주셨으면 되겠어요. 과제는 두 가지죠.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본의 근대화와 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조선, 일본,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주는 중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강의도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 주 정도까지만 들으면 해결이 될 걸로 보여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2주 정도 전에 보통 공문들이 와서 연기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요번 주에는 공문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아무 공문들이 안 왔어요. 그 얘기는 다다음 주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또 코로나가 9명밖에 걸리신 분들에겐
좀 그렇지만 9분이 걸리셨다고 하니까 다행히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손 열심히 닦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뭐 마스크야 뭐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지, 그게 뭐 코로나를 막아주는 건 아니니까 뭐 결국은 손 열심히 닦는 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그래요.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좀 돛닦는 기분이에요. 혼자 반응도 없는 인터넷 하면서 반응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난감하죠. 뭐 그 대면 수업 같은, 대면 수업이란 말도 아주 생소한 표현인데 뭐 그냥 또 쓰니까 뭐 그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뭐 언제 대면 수업 아니었나요? 이게 이상한 수업이죠. 여하튼 뭐 여하튼 이 반응이 없는 수업을 한다는 거 참 괴롭네요. 뭐 여하튼 다음 주에 아, 건강한 모습으로 동영상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끝부분이 좀 흐물흐물 끝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